부양책 발표되면 금융적으로는 주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실물 부분은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때 주가 왜 올랐어요? 실물 다 어려웠는데. 부양책 했잖아요. 중국 경제 요즘 좋아졌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양책에 대한 과감성과 체계성이 그만큼 더 올라간 거다. 중국 매출만큼을 어느 한 곳에서 채울 만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 인도도 갔다가 중앙아시아도 갔다가 중동도 갔다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고차방 정식이라서 다 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금 중국과 경합을 벌이는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중국의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조금씩 예전보다는 답을 찾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예전만치 않고 남들도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중국 너무 미워해. 그런데 이제 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양책을 낸 걸 보면 아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네. 나도 이제 못 살겠다. 나도 이러다가 일본처럼 30년 동안 계속 내내 당할 수는 없으니 나도 이번에 뭔가 한번 부양책 한번 써가지고 한번 되돌려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면 금융과 실물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금융 부분에서 주가 엄청 폭등했고 뭐 여러 가지 지표상의 변화가 있다 보니 다들 전문가란 양반들이 중국 어려워진다, 중국 점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만 했는데 이거 뭐냐 이 소리 하시는데 그게 큰 착각이십니다. 금융적인 현상과 실물적인 현상이 맞물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닐 때가 많아요. 중국은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엄청난 그 부양책 발표한 것까지 1년 내내 부양책을 간헐적으로 계속 발표해 왔어요.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씩. 네. 금리도 조금씩.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부양책은 뭐가 달랐느냐? 중국이 드디어 이벤트를 꾸민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부양책을 계속 냈는데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부양책도 없는 살림에 쪼달리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본인들 입장에선 과감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전 세계에서 중국이 달라지고 있고 열심히 부양한다는 걸 잘 안 알아봐 주네. 계속 전문가란 양반들이 유튜브로 떠드는 건 AI, 엔비디아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FMC만 중요하고 네, FMC나 얘기하고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엔 여러 정황상 날짜를 맞췄어요. 정부에서 부양책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얘기할 때 메이저 증권사 그다음에 메이저 자산운용사 이런 데를 통해서 이날 한날 한시에 우리가 비록 태어난 날은 다 달라도 한날 한시에 다 베팅하자. 그렇게 해서 확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이제는 전 세계 메이저 경제신문 1면을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뭐야 중국이 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봤더니 뭐 22% 올랐대더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네. 그러더니만 주목을 받게 됐고 외인들 또 떠나갔던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담은 거죠. 근데 그 약발 또 조금 지나더니 또 주춤해져서 다시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2타로 준비하는 게 전인대.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면 벌써 결과 나왔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10월 마지막이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도 알거든요. 이거 미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정말 강압적인 분위기로 꽉꽉 누를 것 같다. 그치. 그러면 이번엔 최초로 전인대 시점을 미 대선 이후로 미루자.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대선 이후로 미루고 해리스와 트럼프에 따라서 우리 부양책 규모와 전략 전술을 그거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 놓고 아마 누가 되느냐 보고 마지막에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부양책 발표되면 금융적으로는 주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만큼 그런 것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건 실물 부분은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 주가 왜 올랐어요? 실물 다 어려웠는데. 부양책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중국 경제 요즘 좋아졌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 자,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양책에 대한 과감성과 체계성이 그만큼 더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매년 들었고 15년 동안 누적돼서 사실 금융과 실물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미국도 이미 잠깐은 여기 있고 펀더멘탈 여기 있어요. 이게 미국의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부양책의 크기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일단 더 두드러 맞을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각오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부양책의 크기는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전략 전술이 더 뼈아픈 거이긴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숫자나 이해하는 방식은 트럼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쵸. 분명 금융적으로 간신히 돈 쏟아 부어서 올려놓은 효과 유지라도 하려면 트럼프가 지금 더 중국의 강경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걸 상쇄하려면 더 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중국 GDP의 20% 수준의 국채 발행으로 부양책, 그 정도 금액의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의 GDP는요, 여러분, 전 세계 GDP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 20%에 해당되는 국채를 단기간에 쏟아부어서 부양책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어쨌든 주가를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메리카 온리에다가 중국이 뭐 GDP 20%가 될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가 부양할게 이래버리면 한국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흥국 내에서 이제 거기서 야 너 어디 살까? 중국 살까? 아니면 한국 살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또 걱정인 거죠. 맞아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개인 단위에서 좋은 기업들 찾는 것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 종합주가지수 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연금하고 그렇죠. 기관, 외국인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두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기본적인 꼴은 한두 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적인 관점, 그 다음에 환율 효과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선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펀딩 규모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에선 일본은 아니니까 뭐 인도, 중국, 한국 이런데 인도 지금 뭐 다 인도 찾아가고 있는 마당이고 현대차도 인도에 상장하겠다고 하고 맞아. 거기 일정 부분 뛰고 중국하고 한국인데 야 중국이 살아보겠다고 실물 부분은 뭐 앞으로 좀 힘들 게 분명하지만 이렇게 경기 부양하면 주가는 오를 게 분명해 보이니 그럼 당연히 안 빼거나 비중을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부양책 해봤자 중국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바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뭐 기준금리 차이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러면 외인들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금 인식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외인들이 많이 떠났고 우리 수출 경쟁력도 중국이 저렇게 저가 공색 속에서 달러들 많이 수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 차이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환율의 조닝 때는 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환율 효과로 지금 뭐 당장 추가적으로 이득 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다면 아주 환율이 저평가돼서 이제 오르기 직전에 들어오는 자금을 벌써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국내 이야기 잠깐 했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실물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가라도 올려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를 올려서 중국 개인들 돈 좀 벌어라. 그렇죠. 그리고 예금 좀 그만해라. 그 저축 좀 그만하고 소비 좀 해라. 그래야 경기 사니까.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될까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그 뒤로 변화되는 심리가 큰 근저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한두 달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사상 부동산 뭐 경기도 크게 살지 않고 주식이라는 것도 사실 일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소비로 바로 이어지는 추세들이 좀 더 확인이 분명하게 되는 소득이거든요. 우리 월급으로는 갑자기 지르지 않지만 주식 올라서 갑자기 꽁돈 생긴 것 같은 기분 생기면 뭐라도 사잖아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죠. 그렇죠. 근데 그런 수치 예전에 기대됐던 것보다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경기 부양으로 진짜 실물 부분에 큰 반전을 꾀했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 미국 대선 이후 나올 부양책의 규모도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라고 저도 자꾸 그렇게 전망하게 되는 분위기가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계속 하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갈등, 패권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한쪽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양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다툼이 일어날 거고 막 갈등이 있겠죠. 네, 그럼요. 한쪽이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기조는 계속될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조기에 뭔가 휘청거린다라는 시그널이 없으면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판세가 한쪽이 분명히 이겼다라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여지고요. 일본이 확실히 백기투항한 걸로 보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 조금 넘으니까 이제 일본 힘 완전히 빠졌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일본보다 더 사이즈가 크죠. 맞아요. 중국은 일본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사실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좀 더 오래 버틸 거예요. 저는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 세계 어떤 경제의 맥락 흐름은 최소한 20년? 20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작됐다고 봐요. 2008년에 시작됐다고 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려본 두 개 그래프가 있어요.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네네네. 하나는 전 세계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하나는 무역 증가율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당연히 이 두 개가 폭삭 주저앉았겠죠. 근데 그 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이 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성장률 그래프보다 무역 증가율 그래프가 더 위에 있었어요. 그치. 그 얘기 무슨 소리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이상의 무역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세계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눌러야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미국이 인식을 스스로 전환하는 부분은 한 30%, 중국이 그렇게 인식을 심어준 게 70%예요.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가 실기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중국몽을 실현할 때가 됐다. 그때 그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미국 봤더니 100년 이상 된 그 금융회사들도 망해가고 금융이 산업의 펀더멘탈이고 금융회사는 여러분 웬만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기본 몇백 년 돼요. 그런데 그게 망한다고? 별거 아니네. 우리 중국몽을 실현해야겠네. 이랬는데 2008년에 좀 너무 자신감이 생긴 거죠. 쟤네도 망한 거 보니까 나네.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인들이 안 되겠다. 이게 얘네들이 많이 컸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면 세계 경제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높진 않고 같은 선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코로나 끝난 지 한 지금 2년 돼 가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그려보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 증가율이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일단 무역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이제 아마 코로나 이후라고 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008년에 시작됐으면요. 20년을 잡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28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이면 25년이고요. 예. 한 3년을 더 잡아도 이게 마지막 싸움의 끝물까지 가고 있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28년 더 넘어갈 수도 있죠. 더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고 중국과 미국이 이제 갈등이 결국 이제 중국이 무릎을 꿇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양상일까요? 혹시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한바탕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길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이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러면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 합리성을 가지고 예측했을 때는 예측이 안 돼요.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붙어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리전 양상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신 싸워라. 네, 그 대표적인 곳이 대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곳이 중동 지역을 일부 꼽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거의 조금씩 더 등을 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보다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그나마 중국에서 물자를 많이 공급받고 있다 보니 젖줄 역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 딱 끝나자마자 야 우리 그동안 전쟁 때문에 중국에게 있는 거 없는 거 퍼줬고 양보도 해준 게 많고 또 물건도 너무 많이 의존해줬는데 이제 전쟁 끝났으니 다시 서구 국가들이나 뭐 한국이나 기타 국가가 교류하자. 그럼 중국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미국이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러시아와 위안화로 걸제하던 것까지 줄어든다면 그러니 중국은 이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길 희망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과 그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두고 다른 경제적 주판과 군사적 주판을 두고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대리전들의 양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거나 이번 전쟁들이 휴전이 의미 없는 휴전으로 계속 길게 되거나 뭐 이런 것까지 전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뭐 대만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에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중요도는 중요도가 낮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덜한 곳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후로 더 격화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20년이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르니까 그 양상은 계속 되는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사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초입이다. 이걸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까지 있어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